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강의 계획서 설명했고, 우리가 배울 게 1장 기구에 관련된 일반적인 소개가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추석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운동 해석해서 2장에서 위치 해석, 그리고 3장에서 속도 해석까지 하고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가속도 해석하고 그 다음이 밑에 보면은 원래 챕터로 보면은 이 11장이 더 먼저 있고 여기 보면은 5장, 6장 해가지고 이게 캠, 기어 이쪽 이거 안 합니다. 일로 가서 링키지 시스템의 정적 하중 해석 그리고 동적 하중 해석 그리고 다시 일로 와서 기구 설계. 기구 설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에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말 중에 해석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해석이라는 말하고 합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고 쉽게 얘기해서 해석은 기존에 있는 놈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분석하는 게 해석이라고 하면은 설계는 있는 놈에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예 없는 데서 출발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석과 합성의 어떤 예로 든다 그러면은 설계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아무 제한 조건 없이 10m 높이에서 달걀을 떨어뜨려서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기구를 고안해라. 단 그 기구의 총 질량은 500g 이내로 해야 되고 부피는 0.5L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그 조건만 만족시키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다. 거기다 낙하산을 달던 아니면은 거기다가 무슨 푹신푹신한 스폰지를 해가지고 떨어뜨리던 뭐 하던 그건 다 알아서 할 일이다. 단 질량하고 부피는 요 안에서 해야 된다. 그 이상 거는 자유롭게 해라. 이게 설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낙하산을 갖다가 기구를 주고 이렇게 주고 얘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달걀이 깨질까 안 깨질까를 알아내라. 그러면 이거는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 그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내는 거. 이걸 갖다 해석이라고 하고 설계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놈을 갖다가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깨져요. 그래서 이거 안 깨지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낙하산을 더 크게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이 상자 안에 무슨 더 푹신푹신한 쿠션을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있는 거를 좀 더 수정을 해가면서 변화를 줘서 이게 안 깨지게 만들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설계는 처음에 어떤 기존에 있는 시스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수정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설계도 있고 아예 아무 기존 적이 없이 하여간 알아서 깨지지 않게 하여간 무슨 아이디어가 됐든 해라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죠.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있는 시스템으로는 안 되니까 아예 새로운 시스템으로 건너뛰어서 확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굉장한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할 만큼 다 해서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될 때 새로운 데로 팍 뛰어가는 그래서 설계는 창의적인 능력이 훨씬 더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대학 과정을 통해서는 창의적인 거를 배우기보다는 이 분석적인 이런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입학생들 중에서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입학했을 때 창의적인 능력과 그 분석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졸업할 때 보면은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다 그 뭐 중간에 학교를 갔다가 그만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이건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 분석적인 능력 있는 애들은 아주 좋은 학점을 받아가지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학점을 꼭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 좋은 학점 받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학점 받았다는 것은 성실성이 증명됐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한 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겸손해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창의적인 능력이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지금 같은 세계에서는 이미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이미 정보들이 너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거를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창의적인 능력을 어떻게 키울까? 뭐 어떤 정도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창의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은. 그래서 같은 공학 분야라도 기계공학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재료공학이나 전기공학, 전자공학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올 수도 있고, 그걸 더 넘어서서 아예 인문사회적인 소양, 그런 인문적인 그런 내용에서부터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술이나 문화나.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적인 능력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데서부터 이 번뜩이면서 떠오르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한데, 그 관심을 많이 가져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자기 하고 있는 것도 잘 못하면서 딴 데 관심을 갖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대학 생활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지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과 합성이 뭐다 하는 얘기를 한 거고, 우선 지금 기구학은 역학의 분야입니다. 역학은 영어로는 미케닉스라고 하죠. 미케닉스는 물리학의 제1분야입니다. 물리학의 미케닉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로닉스, 또 광학도 나오고, 웨이브 이쿠에이션도 나오고, 무슨 퀀텀 미케닉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물리학의 분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학문이죠. 물리학이, 미케닉스가.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야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데죠.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바로 미케닉스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분야라는 의미가 바로 기계공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을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영어를 번역할 때 기계공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100년 이전, 100년도 더 된, 150년 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할 때는 기계라는 게 굉장히 아주 팬시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간의 수공업으로 뭐 물건 생산해내는데 기계로 막 생산하니까 막 물건이 막 대량으로 막 생산이 되니까 굉장히 뭐 요술방망이 같고, 그 당시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팬시했죠. 그래서 기계공학이라고 이름을 갖다 번역을 한 겁니다. 정확히 하자면은 이게 미케닉스가 역학이기 때문에 역학공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역학이란 말이 또 우리 의학에서 역학이 있죠. 이렇게
뭐 병원균 뭐 이런 거 다루는 그런 게 역학이라는 또 말이 있어가지고 그 현대 그 이미지에도 잘 안 맞고 역학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기계공학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단어로 원래 의미에 맞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바꿀 만한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여전히 기계공학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잘못된 이미지가 많이 전달이 됩니다. 기계공학 하니까 기계공학인 우리말 그걸 기계공학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머신 엔지니어링이 돼버려요. 머신 엔지니어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계공학은. 그래서 기계공학과 가면 뭔가 기계를 다루고 선반. 그래서 맨날 옛날에 카이스트 보면은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있었죠, 옛날에. 그 보면 맨날 그 여주인공이 맨날 그 선반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PD들의 생각은 기계공학은 이게 선반 같은 거를 맨날 만지고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기계공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계공학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여학생들이 거의 없죠. 여학생이 몇 명이나? 하나? 이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네? 그래도 한 몇 명은 항상 됐는데 여학생들이 기계공학과에 거의 안 오죠. 지금 그래도 우리 전 학년을 거쳐서 그래도 몇십 명 되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 전체 합쳐서 300명에 뭐 한두 명밖에 안 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계공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기계 그러면 막 기름 막 묻을 것 같고 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기름. 무겁고 그거를 막 그렇게 핸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단 무겁잖아요.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갈 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되는 거죠. 또 이미지 자체도 무슨 공장 이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전 근대적인 현대적이 아니고 근대적인 그런 학문이다 이런 느낌을 탁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계공학은 역학에 베이스한 학문인데 역학이 뭐냐? 역학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힘을 가하면은 그게 운동이 발생하든지 변형이 발생하든지 하는 그거를 연구하는 게 역학입니다. 미케닉스. 아주 간단하죠. 힘을 줘서 물체가 있는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거기다 힘을 주면은 그 물체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변형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걸 그걸 밝혀내는 게 바로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고 딱 힘을 줬을 때 그게 어떻게 변형되느냐와 관련돼서 가장 여러분이 재력학에서 2학년 때 배운 게 바로 그 후크의 법칙이죠. 변형의 법칙. 그 두 법칙이 미케닉스 법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법칙입니다. 두 개의 법칙은 서로 인디펜던트예요.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이 한 법칙에 뭐 예속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법칙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미케닉스에서 배우는 법칙 중에 하나가 두 물체가 닿았을 때 서로 닿았을 때 두 물체 사이에 닿았을 때 어떤 힘이 발생하느냐. 이 컨택과 관련된 법칙이 나타나죠. 닿았을 때. 특히 닿았을 때 이 두 물체가 닿았을 때 요 접선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과 관련돼서는 그 마찰의 법칙이라는 게 쓰이면서 컨택과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훌롱의 마찰의 법칙.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칙이 미케닉스에서 가장 아주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법칙입니다. 그 세 가지를 써서 이 현상들을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죠. 이거 배우는 게 이것만 제대로 아는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요새 저 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면 항상 교수님 제발 딴 거 좀 가르치지 마시고 이 미케닉스 이거나 제대로 좀 잘 아는 학생들을 좀 많이 좀 길러내 주십시오. 이게 기초를 모릅니다. 이 기초. 왜? 기업에 가면 이 기초를 써서 뭐 해석도 하고 설계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게 다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공학에서 4대 역학 중에서 움직임과 관련된 걸 여러분 배우는 게 동력학이고 기초로 그 다음에 변형과 관련된 걸 배우는 게 재료역학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움직임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기구와 또 움직임이 작은 떨림 움직임으로 제한될 때 그게 기계 진동학이에요. 역학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주 현장에서 아주
널리 유용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물체가 유체면 유체 역학이고 고체면 고체 역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물체가 처음부터 사실은 물체에 힘이 가면 운동도 일어나고 변형도 일어나고 둘 다 일어나죠. 근데 한꺼번에 두 개를 다 다루려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처음에 차근차근 배우기 위해서 일단 얘가 힘이 가해졌을 때 운동은 없다. 그런데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만 있다 하고 배우는 게 재료역학이고,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은 없다. 변형이 없으려면 얘가 뭐예요? 강체. 강체, rigid body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변형이 안 일어난다. 힘을 받아서. 그건 가정이에요. 실제로는 변형이 안 일어나는 물체는 없죠.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힘 받으면 다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힘이, 그 변형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풀어도 괜찮다. 변형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동만 다루는,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운 동력학이에요. 동력학. 그럼 이 기구학에서는 뭘 하느냐? 그 중에서도 동력학에 기초를 해서 그 중에서도 유용한 운동을 일으키는 기구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유용한 운동. 유용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내가 회전 운동을 일으키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기구의 한 부분이 어떤 특별한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게 입력을 주는 쪽에 운동과 출력으로 나타난 운동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게 그 기구가 되는 걸 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여기 지금 기구학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기구학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역학이다. 여기 관련된 그 상세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쭉 읽어보면은 뭐 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구학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용어들이. 뭐 기본적인 용어들이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는 서로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이렇게 정의한다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쓰기로 서로 약속하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머신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 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기계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기구, 미케니즘, 여기서 우리 기구학 그러는데 미케니즘이라는 말이 있고 기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 했을 때는 기계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운동을 통해서 힘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힘과 운동이 두 개가 다 관여되어 있는 거다. 기계는 운동을 통해서 힘이 전달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기구는 힘에는 관심이 없어요. 운동에 관심이 있어요. 운동의 전달,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구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기구학에서 그 기구가 그렇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어떤 힘이 발생하는지 그걸 또 후반부에 다룹니다. 하지만 기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보통 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조. 구조는 이거는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간에 상대 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얘는 뭐의 성능이 있는 거냐면 힘을 받아내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을 갖다 견뎌내는 어떤 어떤 물체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 상대 운동이 없어요. 구조는 상대 운동이 없습니다. 그런 걸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링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링크는 보통 기계나 기구를 구성을 하는 단위 요소들의 어떤 그 강체들인데, 여러 강체들이
서로 모여서 기계나 기구를 형성하는데 걔네들 사이에는 서로 상대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링크라고 했을 땐 구조가 아니죠. 이게 구조에서는 상대 운동이 없으니까. 링크는 기계나 기구를 구성하는 강체로 가정된 물체들인데, 뭐 벨트나 체인도 그 상대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 지차하고 연결돼 가지고 상대 운동을 일으키니까 기계나 기구를 일으키는 링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걔네들은 힘을 전달하려면은 보통 이렇게 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장될 때는 힘을 전달하지만 이렇게 압축돼 버리면 아무 힘이 없죠. 체인 같은 게 이렇게 압축되면 그건 그냥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보통 링크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뭐 사절 기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의 이 하나의 요 바디들, 요걸 갖다가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링크. 그래서 그런 그리고 걔네들은 다 강체로 가정된 그런 물체들을 링크라고 한다. 그래서 기구나 기계 안에서 상대 운동을 하고 있는 강체들, 요거를 링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동기는 영어로 드라이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운동이 가해지는 링크, 이걸 구동기라고 합니다. 운동이 가해지는 입력 운동이 주어지는 그 링크를 구동기,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종동기는 출력이 나오는 링크, 이걸 종동기, 팔로워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팔로워는 출력이 어떤 거 얘기냐, 입력 링크 제외하고 다 출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어떤 건 출력 링크라고 하고 입력과 출력 링크를 연결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연결하고 있다고 그래서 커플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연결 링크 또는 커플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그냥 종동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입력 링크가 아닌 놈들을 갖다가 그거는 사용하기 나름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인트라는 것은 두 링크를 연결하는 어떤 운동학적 요소로 대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페어. 왜 이걸 페어라고 하냐면 두 링크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페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미지가 약간 헷갈리죠. 조인트가 왜 페어인가 하는 게. 조인트를 페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류에 따라서 두 링크 간의 상대 운동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핀 조인트 같은 경우는 두 링크 사이에 이렇게 회전 운동만 허용하죠. 그런데 슬라이딩 조인트 같은 경우는 두 링크 사이에 이렇게 서로 미끄러지는 운동만 허용을 하죠. 그래서 그 조인트가, 그 페어가 우리말로는 대우라고 하는데, 대우라는 말은 사실 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쓰는데, 이런 종류의 용어들은 여하간 향후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완전히 외계에서 우리나라 말보다 더 어렵죠. 대우는 무슨 기업의 이름이, 옛날에 망한 기업의 이름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그런 게 더 이미지가 강할 텐데, 이게 한자로는 그게 대우라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쓰이기 시작한 건데, 좀 굉장히 생소한 그런 용어죠. 근데 책에 따라서 이걸 여전히 쓰는 그런 책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여기 알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보통은 그냥 조인트, 그냥 영어를 그대로 조인트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많은 경우에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운동기와 체인, 키네마틱 체인이죠. 이게 운동기아라는 말을 썼는데, 키네마틱스, 운동학적인 체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개의 링크가 조인트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뭐 하나의 체인을 이루고 있죠. 조인트, 링크, 조인트, 링크, 조인트, 링크. 그래서 이게 하나의 체인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 체인이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하나의 루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힌 루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열린 루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체인이. 그 다음에 이분 링크라는 것은 그 두 개의 링크가 연결된 대우만을 갖는 링크. 여기서 보면 링키지 시스템에 보면은 이거하고 얘가 두 개의 링크를 연결하고 있고, 이거하고 이거를 두 개의 링크를 연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조인트들은 전부
두 개의 링크를 연결하고 있는 조인트들만 있어요. 이랬을 때 이걸 이븐 링크, 바이너리 링크라고 한다. 이 용어 그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만 여하간 용어 소개하는데 여기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시리어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분 링크라는 거는 세 개의 링크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조인트가 존재하는 그런 그 링키지 시스템. 그걸 갖다가 3분 링크, 터너리 링크, 이거 영어로 터너리 링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 용어입니다. 그렇게 용어를 정해서 쓰니까 앞으로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 그 뜻인 줄 알아라 그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그 체인 중에는 그 키네마틱 체인 중에는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렇게 루프를 형성하는 걸 클로즈 닫힌이라는 건 체인, 클로즈드 체인, 클로즈드 루프 체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닫힌 체인. 이게 단순 닫힘 체인, 복합 닫힘 체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심플, 이거는 뭐 컴플렉스 해가지고 이게 체인이 2개 이상 될 때, 체인 2개 이상 될 때 그런 걸 갖다가 복합 닫힘 체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은 하나의 체인, 닫힘 체인을 가져 있을 때, 그 링키지 시스템 중에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체인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체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을 이루고 있는, 이 닫힘 체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링키지 시스템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문제. 그래서 이 닫힘 체인,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단순 닫힘 체인 제일 많이 쓰이고, 복합되어 있는 이런 닫힘 체인, 2개 이상의 루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2가지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체인 중에 하나의 링크가 그 체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링크들이 이렇게 하나의 체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링크가 고정돼 있다. 공간에 고정돼 있다. 그 고정된 놈을 갖다 베이스 링크라고 합니다. 베이스 링크. 그래서 여기 기반 링크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가 고정돼 있다. 그럴 때 그런 고정된 링크를 갖는 체인을 갖다가 기구, 미케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기구라고 얘기를 한다. 기구는, 체인은 공중에 이렇게 떠다녀도 되는 거예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링크가 여러 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공간에 떠다녀도 그거는 체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놈이 딱 고정돼 있으면은 그때부터 그놈을, 기구라고, 미케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용어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구가 유용하려면은, 기구가 링크 간에 적절한 상대 운동이 있어야 되죠. 왜? 내가 어떤 특별한 운동을 만들려고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기구가 뭐 지멋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건 뭐 만들 이유가 없죠. 내가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원하는 운동이 생겨나려면은 링크 간에 적절한 상대 운동이 있어야 돼요. 적절한 상대 운동이. 그래서 링크 간 상대 운동은 조인트의 종류에 의해서 그런데 좌우된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핀 조인트 같은 경우는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슬라이딩 조인트 같은 경우는 병진 운동만 일어나고, 그런 운동을 갖다가 내가 원할 수가 있을 때 그런 조인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링크 간의 상대 운동을 나타내는 그런 그 조인트들이 일으키는 조인트들이 사용돼야 되고, 그때 그 상대 운동을 나타내는 변수, 예를 들면 핀 조인트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요 회전을 나타내는 변수, 각도가 되겠죠, 세타. 그런 변수를 갖다가 페어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대우 변수라고 한다. 페어를 대우라고 한자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대우 변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이 페어 변수의 수가 시스템의 자유도와 같아요. 기구에서는 이게 다 같아요. 근데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구를 다룰 때는 그게 다를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 동력학에서는 이게 영어로는 non-holonomic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일 경우는 자유도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변수가 그 운동을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non-holonomic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은 동전이 이렇게 지면 위에서 굴러가는 경우,
또는 뭐 스케이트 날이 얼음 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갈 때 그때 그런 그 운동들이 그 non holonomic motion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는 그거를 상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고 나중에 대학원 과정 정도 가서 고등동력학이나 이런 과정에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자유도수하고 움직임의 자유도수하고 이 변수수하고 같아요. 내가 그 변수수를 3개가 필요하다. 적어도 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3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3자유도다. 이게 서로 일치해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근데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non-holonomic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걸 갖다 어떻게 읽느냐면은 룰루 이렇게 읽어요. 이게 이 불어니까 룰루 발음이 영어로 정확히 하려면 앞에는 R이고 뒤에는 L이라서 이 발음을 제대로 안 하면은 내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 R하고 L 발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그 발음 때문에 완전히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잘못 이 스트레스 위치나 이 발음을 잘못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냥 R을 L로 이해를 한다든지 L을 R로 이해한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나는데 너 뭐 그 스프링 브레이크 중에 어딜 갔다 왔냐? 그래서 내가 플로리다를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내가 발음 잘 못하는데 그 플로리다죠. 플로리다. 앞에는 L이고 뒤는 R인데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그랬더니 내 발음이 잘못됐는지 콜로라도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만 딱 보면 그 앞에서 말문이 팍팍 막혀요. 약간 걔네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약간 갸우뚱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말이 꽉 막혀버려요. 약호가 죽어가지고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막 유창하게 영어를 하다가 미국 사람이 한번 이렇게 내가 뭐 얘기하는데 갸우뚱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나와. 약호가 죽어서. 발음을 정확히 안 하면은 자기가 막 영어 잘하는 줄 알고 갔다가 영어 했다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인도 사람들 발음하는 거 보면 저 못 알아듣겠고 뭐 이상하게 낭낭낭낭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발음은 정확히 잘 알아들어요. 스트레스 위치나 발음이나 이렇게 정확해요. 약간 그 원래 인도의 고유의 발음 때문에 그 약간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좀 약간 불편하게 들리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 발음은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짐작하면서 알아듣는 거. 그 사람들도 그걸 갖다가 뭐 일일이 지적하면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절대 자기가 잘 발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발음은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여하간 요 사람이 이 조인트들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조인트. 이 대우라는 건 조인트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요거를 lower pair라고 영어로 lower pair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차 대우, 또 higher pair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lower pair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핀 조인트 또는 뭐 스피리칼 조인트,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뭐 이런 것들 여기 핀 조인트는 레볼루트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슬라이딩 조인트,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프리즈마틱 조인트 이거 같은 말들이고 스크루 조인트, 헬리칼 조인트, 나사 조인트라고 얘기하죠. 실린드리칼 조인트 이런 것들 또 유니버설 조인트 이런 것들이 전부 저차 대우라고 얘기를 하고 로우 페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하이어 페어는 뭐냐? 하이어 페어는 이런 것들이에요. 치차와 치차, 기어와 기어가 서로 맞닿고 있는 것 또는 레일과 휠과 레일이 맞닿고 있는 경우 또는 구와 평면이 뭐 캠과 종동기 이렇게 이런 컨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인트들 컨택,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인트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런 게 무슨 조인트인가 하는데 그것도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조인트들을
하이어 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얘를 하이어라고 하고 얘를 로어라고 했을까? 이 로어 페어는 닿을 때 면과 면 접촉을 합니다. 대부분 그 두 개의 링크가 닿을 때 면 대 면 접촉을 하고, 하이어 페어는 점 대 점, 그 두 점이 딱 닿아 있던지 아니면 선으로 닿아 있던지 해요. 그러니까 선으로 닿던지 점으로 닿으면은 힘이 더 많이 집중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어. 더 집중돼서 힘이 더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이어라고 한다. 로어는 면으로 닿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죠. 이렇게 분포되죠. 분포돼서 널리 이렇게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그 힘의 어떤 집중 현상이 더 줄어들죠. 그래서 그건 로어 페어라고 하고, 이런 걸 하이어 페어라고 한다. 그렇게 쓰기로 하고 그렇게 용어들이 이미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위대한 그 역학 쪽에 학자가 돼가지고 세계를 호령할 만한 학자가 돼서 나는 이렇게 쓰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혼자 쓰면 혼자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혼자만 아무도 신경도 안 쓰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어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한국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문법 만들고 단어 만들어서 쓰면은 당연히 아무도 그거 안 따라가겠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는 거는 용어를 바꿀 만한 그럴 만한 대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다 해서 그 제안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보통 바뀌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 그냥 임의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구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게 기구라는 것인데 기구가 어떤 종류의 기구가 있느냐?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평면기구예요. 그래서 평면기구라는 거는 그 시스템들이 움직이는 그 링크들이 움직이는 링크들이 움직이는 평면들이 서로 평행할 평면에서만 서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럴 때 그걸 갖다가 평면기구라고 합니다. 꼭 같은 평면에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같은 평면에 다 안 있어도 움직이는데 한 링크의 어떤 점들이 움직이는 평면과 또 다른 점들이 움직이는 평면이 서로 다 평행하다. 그러면 그건 평면기구입니다. 평면기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평면기구, 보통 우리 인간이 고안한 대부분의 기구들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평면기구에 속해 있고 대부분 엔지니어링에서도 평면기구를 써서 많이 씁니다. 거기서 조금 나가서 구면기구라는 게 있는데, 구면기구는 기구상의 모든 점들이 일정한 구표면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구면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동심을 이룬다는 거죠. 그 동심을 이루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떤 점들은 링크의 어떤 점들은 요 어떤 이 동심점서부터 어떤 예를 들면은 10cm의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다른 점들은 5cm 위치에서 이렇게 그 구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든지, 그렇게 서로 다 구면이 서로 간에 그렇게 동심을 이루고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런 종류의 기구를 갖다 구면기구, 스피리컬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대표적인 구면기구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니버설 조인트, 이걸 우리말로는 만능 조인트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조인트가 그런 구면기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유니버설 조인트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게 이렇게 구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전부 다 점들이. 그래서 그런 걸 구면기구라고 한다.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평면기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흔하지 않고 조금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공간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구상에 이제 공간에서 임의로 막 자기 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공간기구라고 합니다. 평면기구는 공간기구의 하나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죠.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나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평면 운동이 아니죠. 벌써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공간기구인데, 공간기구는 이건 우리 공간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게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공간에 관련된 움직임은 그 운동 자체가 분석을 해보면은 비선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비선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요소가 있는 거는 인간이 두뇌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비선형적인 대표적인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배운 자이로 운동, 자이로 효과예요. 자이로 효과. 자이로 효과. 이게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있으면 내가 돌고 있는 놈을 갖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놈을 갖다 내가 이렇게 돌리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돌리겠다. 이렇게 힘을 줘버리면 얘가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과학관에 가가지고 저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면서 아주 신기해하죠. 왜? 자기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그건 인간들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방정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걔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는 알죠. 자유로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직관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선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두뇌가 선형적으로만 사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현상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게 아주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은 신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알고만 있어도 그 사람 옆에 가서 딱 붙어 있으면 뭔가 굉장히 큰 유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많아요. 왜? 비선형적인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주가. 또 이 기후 이런 거 전부 비선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선형적인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왔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비선형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왔는데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떨 때는 4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2를 집어넣는데 0.5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지멋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멋대로가 아니에요. 거기 규칙이 있어요. 우리 두뇌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규칙이 있어요.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비선형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기구 관련돼서 이 운동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3차원 공간 운동을 하게 되면은 3차원 회전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비선형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자이로 운동이 3차원 회전 운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그걸 갖다가 자기 직관을 이용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제대로 디자인을 잘 못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꼭 내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막 디자인을 하니까 막 트라이얼 앤 에러 법으로 하니까 이제 이런 공간 기구들도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설계라는 게 내 직관을 이용해서 설계를 금세 할 수 있으면 금세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직관이 안 따라주면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 과거에 요게 요렇게 바꿨더니 요게 요런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선형으로 이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은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하면 여기 나타나겠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비선형은 과거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으면은 요거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다라고 유측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지식들은 선형적인 그 이론에 근거해서 발전된 이유가 그겁니다. 비선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이용해서 나오는 비선형적인 기구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안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쓰려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비선형적인 거를 잘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직관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하간 그래서 공간기구들이 그런 비선형성과 관련해서 이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 여하간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일부 이렇게
개발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뭐 컴퓨터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인간의 직관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공간기구를 갖다 설계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로는 안 되니까 컴퓨터의 두뇌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처음에 등록했던 60명의 학생들한테는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이 두 번째 이것도 가져오라고. 근데 추가로 내가 사인을 해준 학생들한테 내가 연락할 방도가 없어가지고 그걸 보내지 못했는데 그 학생들은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 누군가 한 사람을 지금 이미 등록한 사람을 한 사람을 갖다가 자기 저걸로 삼아서 혹시 무슨 메일이 오면은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라고 꼭 조처를 취해 놓으세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가 갑자기 연락할 일이 생기면은 연락을 못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연락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두 번째 요것도 올려놨으니까 가서 이것도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두 번째 몇 번째까지 첫 번째 예습 리포트를 제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거 가져갔나? 조교가? 저기 있구나. 저걸 왜 안 가져갔지? 자, 그래서 기구에 관련돼서 운동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정성적인 용어입니다. 운동성,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말로 운동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 이 운동성, 이거는 정성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그럼 운동성의 정량적인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뭐냐면 자유도예요.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도. 그래서 특수한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경우 non-holonomic 시스템, 컨스트레인트를 갖는 그런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이 자유도 수하고 이 시스템의 어떤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의 수가 똑같다. 똑같다. 그 시스템의 어떤 운동을 표시하기 위해서 변수가 최소한 3개의 변수는 있어야 이걸 형태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3자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on-holonomic 시스템만 빼고 그걸 빼고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홀로노믹 시스템인데 그게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구를 설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유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초창기 연구자 중에서 쿠츠바하라는 사람이 그걸 계산하는 기준식을 만들었어요. 그걸 쿠츠바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르고 그 기준식이 평면기구와 공간기구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평면기구일 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요 M이 바로 그 자유도를 나타내고 모빌리티를 나타내는 자유도를 나타내고 그 기구의 자유도. 그 다음에 N이 뭐냐면 그 기구가 갖는 링크의 수. N이 링크의 수. 근데 여기서 왜 N-1 했을까요? 그거는 베이스 링크, 기구는 베이스 링크를 갖기 때문에 베이스 링크는 안 움직인다고 그랬죠. 사실은 움직이는 링크는 N-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N-1개의 링크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면은 자유도는 한 링크가 평면에서 3개의 자유도를 갖죠. 한 개의 강체가. 그죠? 3개의 자유도를 갖죠. 하나는 X방향으로, Y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회전 방향으로 돌 수 있으니까 3자유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N-1을 한 거예요. 이게 토탈 자유도예요. 만일 조인트가 하나도 없다면은 이게 자유도가 되겠죠. 근데 기구라는 건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끼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인트가 몇 개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조인트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자유도가 바뀌는 거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빼기 이 조인트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운동을 구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토탈 자유도에서 운동을 구속하는 양을 빼줘야 되는데 구속하는 양이 요만큼 빠진다. 즉 평면 기구에서는 빼기 이 J1인데 이 J1은 뭐냐면 1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의 수. 그 평면 기구에서 1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는 핀 조인트하고 슬라이딩 조인트하고 두 가지가 1자유도만 하죠. 슬라이딩 조인트는 약간 이 슬라이딩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평면 조인트는 요 한쪽 회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의 수를 J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조인트는 결국은 일자유도만 허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3개의 자유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자유도를 구속한다는 얘기죠. 2개의 자유도로. 그러니까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인트 수가 J1이면 2배 곱하기 J1만큼의 구속 조건을, 그 자유도를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J2는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 수. 이 이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 수는 뭐가 있냐면은 2개의 링크가 이렇게 닿아서 서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일 때, 접촉해서 미끄러질 때, 그런 그 컨택 조인트일 경우에요. 슬라이딩 컨택 조인트일 때, 그때 그런 조인트의 수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평면 조인트는. 평면 조인트는 종류가 4가지밖에 없는데, 2개는 아까 얘기했던 로우 페어. 하나는 뭐냐, 핀 조인트, 슬라이딩 조인트. 이게 2개 로우 페어예요. 하이어 페어는 컨택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게 서로 닿아서 하는 그 조인트인데, 닿으면서 서로 굴러가는 롤링 컨택 조인트가 있고, 굴르면은 이게 딱 자유도가 1자유도밖에 허용 안 하죠. 근데 얘가 굴르면서 미끄러지기도 하면은 2자유도를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가 슬라이딩 컨택 조인트, 그게 이 J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게 이 계산식을 갖다 우리가 쿠츠바 기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링크의 그 자유도를 계산합니다. 자, 링크의 자유도가 적어도 1 이상이 돼야 움직이는 거죠. 링크의 자유도가 0이 돼버리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M을 계산했는데, M이 0보다 크면은, 즉 1, 이건 정수입니다. 이거는 뭐 소수나 이런 건 없어요. 소수나 이런 건 없고 정수예요. 정수만 나타나요. 그래서 M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운동이 가능하다. 1, 2, 3, 4 이렇게 나가면 그런 거는 이제 미케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케니즘. 그건 이제 기구예요. 운동이 상대 운동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기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M이 0이다. 그러면 이거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리 처음에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상대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건 스트럭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M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스트럭처인데,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 스트럭처는 스트럭처지만 뭐냐면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부정전개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재력학 할 때 부정전개 뭐 해서 배우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M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온다. 운동이 가능한 미케니즘은 M이 플러스가 돼야 1 이상이 돼야 미케니즘, 기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밑에 예제들이 몇 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핀 조인트가 4개 있죠. 링크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절이라는 말이 조인트라는 말이 한자 표현이니까 사절기구. 4개의 조인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 핀 조인트. 링크, 베이스 링크 하나, 여기 링크 하나, 링크 둘, 링크 셋 해가지고 링크 토탈 4개. 그러니까 M은 3, 4 빼기 1. 여기 1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 수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2 곱하기 4. 이거 빼면 3, 4면 9, 2, 4, 8 해서 1. 그래서 이건 1자유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자유도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링크 수가 베이스 링크 요거 3개. 그 다음에 핀 조인트가 하나, 둘, 3개. 그러면 3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3. 0. 이건 구조죠. 이건 못 움직이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못 움직이는 거 금세 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링크 수가 6개. 근데 이 조인트 수는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4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조인트 수가 이런 경우 이 4개가 아니에요. 나중에도 좀 한번 나오겠지만 왜 4개가 아니냐면 이 조인트는 얘하고도 연결하고 있지만 얘하고도 연결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가 2개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조인트를 더블 조인트라고 하죠. 더블 조인트. 이것도 더블 조인트. 그래서 사실은 조인트 수가 8개예요. 8개. 핀 조인트가 8개 있는 셈이다.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쿠츠바 기준식을 잘 적용하려면은
그 조인트가 더블 조인트인지 어떨 경우는 트리플 조인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뭐 이게 동그라미 하나 있다 그래서 그 조인트 한 개로 생각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틀립니다. 쿠츠바 기준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 나오는 부정전개가 되는 거죠. 부정전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쿠츠바 기준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금세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는 이런 경우죠. 이건 얘하고 1하고 2하고도 연결하고 있지만 2하고 3하고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의 조인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중 조인트, 더블 조인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더블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개로 간주를 해야 쿠츠바 기준식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자유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걸 꼭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조인트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컨택 조인트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슬라이딩 컨택 이런 얘하고 얘 사이에 서로 미끄러진다. 그러면 이건 슬라이딩 컨택 조인트죠. 그러면은 조인트 수가 토탈 여기서 이건 링크 수는 하나, 둘, 세 개고, 조인트 수는 이거 하나, 이게 그 1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 수가 하나, 둘이고 2자유도 허용하는 조인트 수가 하나.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 빼기 1 빼기 2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1. 여기에는 요거는 1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 수, 요거는 2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 수. 그래서 1자유도를 갖는다. 서로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1자유도를 갖는다. 요거 같은 경우, 요거는 지금 링크 수가 요거 베이스 링크 하나, 요거 둘, 그 다음에 동그란 놈 셋, 그 다음에 요 놈 넷, 그래서 링크 4개. 그다음에 조인트는 여기에 핀 조인트, 여기 얘하고 얘 사이는 만일에 롤링 컨택으로 다 있다. 그러면 이 롤링 컨택 조인트는 그 1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죠. 롤링 컨택. 슬라이딩 컨택 조인트는 2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고, 그러니까 결국은 핀 조인트 하나 더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얘도 그 1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 수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서 역시 자유도는 1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유도는 1로 계산이 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쿠츠바 기준식으로. 자, 우리가 기구를 설계할 때 유용한 기구는 어떤 기구냐면은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1자유도만 있어서 출력이 딱 정해져서 나와야 유용하죠. 그죠? 막 하나 움직였는데 아직도 자유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딴 놈들이 막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거 내가 원하는 운동을 일으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입력 링크 하나를 딱 움직이면 다른 링크들은 딱 정해져서 움직여줘야, 즉 자유도가 1이어야 유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구를 설계할 땐 대부분 1자유도 기구를 많이 설계해요. 1자유도 기구. 2자유도 기구를 설계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입력을 두 군데서 집어넣는 경우. 두 군데서 집어넣으면 두 개의 자유도의 두 개의 어떤 인풋에 의해서 전체가 딱 결정되는 거죠. 두 개에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고 거의 그런 경우 잘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기구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1자유도 기구를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기구 설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1자유도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쿠츠바 기준식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핀 조인트나 로우 페어만 사용하겠다. 아까 얘기한 뭐 이 접촉 조인트 같은 거 그런 건 하이어 페어는 안 쓰고 파퓰러한 핀 조인트나 슬라이딩 조인트만 이용해서 내가 기구를 설계하겠다. 그러면 1자유도만 허용하는 기구를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3n-1 빼기 2j1이에요. 그죠? 뒤에 있는 j2는 그런 조인트는 안 쓰겠다는 거니까. 그 j2에 해당하는 건 평면 그 기구에서는 슬라이딩 컨택 조인트만 있는데 그런 그 하이어 페어 조인트는 내가 안 쓰겠다. 고차 대우는 안 쓰겠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쿠츠바 기준식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1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게 유용한 기구, 대부분의 유용한 기구에서는 1자유도를 갖는 기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3n 빼기 2j1 빼기 4는 0. 자, 요걸 만족하는 그런 n과 j1을 찾아보면은 요런 식, 요 식을 갖다가 이 식을 처음 유도한 사람이 그리블러라는 사람이라서 이걸 그리블러 기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저걸 갖다가 찾아보면은 n과 j1이 제일 작은 값이 n이 4이고 j1이 4인 경우에 그래서 4절 기구예요. 4절 기구가 그래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에서 기구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일 링크를 적게 쓰고 일자유도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가 바로 4절 기구예요. 그거보다 더 작은 링크 수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이 닫힌 링크로는 안 돼요. 그냥 열린 링크로는 되죠. 하나, 링크 수 2개, 베이스 링크 하나, 이거 링크 하나, 여기 핀 조인트, 그럼 일자유도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일자유도죠. 그렇지만 그런 거 어디다 써먹을 데가 별로 없겠죠. 그런 거 별로 써먹을 데 없어요. 이 입력 링크 하나밖에 없는 건데, 출력 링크가 없잖아요. 입력 링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별 소용이 없죠. 그거 빼놓고는 이게 4, 4 되는 게 조인트 수 4개, 링크 수 4개 있는 게 가장 최소의 조인트와 링크를 이용해서 일자유도를 갖는 평면기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빌러 기준식에서부터 이렇게 유도되는 식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공간기구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공간기구. 자, 공간기구는 하나의 링크가 공간에서는 육자유도를 갖죠. 육자유도를 가져요. 그래서 육자유도를 갖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이 6에서 n-1 하나가 베이스 링크니까 베이스 링크 빼면은 n-1 이게 토탈 자유도죠. 링크 하나마다 6자유도를 가지니까 링크마다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다 공간에서 6자유도. 병진 방향 3방향, 회전 방향 3방향 해서 6자유도. 자, 그리고 조인트들은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가 사용된다면 결국은 공간에서는 5개의 그 운동을 구속하고 있다는 거죠. 5개의 운동을. 일자유도만 허용한다는 것은 원래 6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조인트가 5개의 운동을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 수가 j1개 있다면은 그 조인트에 의해서 구속되는 그 자유도들은 5 곱하기 j1만큼이죠. 그 다음에 이자유도만 허용하는 조인트 수가 j2만큼 있다면 걔는 이자유도를 허용하니까 4개 한 그 조인트 하나마다 4개의 운동을 구속하고 있죠. 2개는 허용하니까 토탈 6에서 2개를 허용하니까 4개를 구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j2. 그 다음에 3자유도를 허용하는 조인트 수가 j3만큼 있으면 그 다음에 빼기 3j3. 4자유도를 허용하는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조인트가 본 적 없다. 이런 종류의 조인트들은 우리가 보통 원시 조인트들 중에서 이런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원시 조인트들이 어떤 조인트인지 이건 여기서 그것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는데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조인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인트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데 흔히 쓰이진 않죠. 하지만 수식에는 얼마든지 뭐 써도 상관없죠. 이런 조인트 안 쓰면 얘네들이 다 0이니까 상관없으니까. 대부분은 여기 5, 4, 3까지가 많이 쓰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이 원시 조인트가 사용되면 얘네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이 식을 우리가 공간기구를 위한 쿠츠바와 기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간기구를 위한 쿠츠바와 기준식을 쓰면은 이걸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자유도만 허용하는 그런 조인트만 써서 그 조인트들만 써서 기구를 공간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6n-1을 빼기 5j1까지 나머지는 이거 다 0으로 j2, j3, j4, j5는 다 0이 돼버리고 요것만 써서 요걸 1로 만들겠다는 거죠. 일자유도를 만드는 기구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이 1은 6n-1 빼기 5j1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요 밑에 있는 식까지 나옵니다. 식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최소한의 n값과 j1 값을 갖다 구해보면은 요번에는 앞에는 4, 4였는데 요번에는 7, 7이 나와요. 77. 링크 수가 7개 베이스 링크 포함해서
그 다음에 조인트 수가 7개일 때 일자유도 기구가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유도 기구가. 그게 최소의 수예요. 최소의 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거 이상하다. 공간기구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절기구들을 잘 움직이고 있는데 4개 사절기구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사절기구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사절기구 이렇게 있는데 얘 링크 4개 있는데 이거 뭐 이 사절기구도 평면기구이긴 하지만 공간기구인데 얘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 이거 일자유도 같지 않냐. 근데 왜 꼭 7개 그러니까 7개의 링크들이 핀 조인트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일자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절기구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사절기구가 이게 항상 공간기구일 때는 일반적으로 뭘 가정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절기구의 이 핀 조인트의 방향이 있죠. 방향. 이 방향들이 지금 평면 운동할 때는 얘네들이 서로 다 평행해요. 평행. 그죠? 이렇게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조인트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조인트 방향이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럼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쿠츠바 기준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닌데 쿠츠바 기준식이 한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이것처럼 특수한 기하학적 조건을 갖는 경우, 즉 여기서는 얘네들이 다 평행하다. 이 4개 조인트가 다 평행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럴 경우에 추가적인 자유도가 발생을 해요. 근데 쿠츠바 기준식이라는 것은 링크 수하고 조인트 수만 가지고 자유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기하학적인 조건, 이게 뭐 축끼리 평행하다든지 이런 거는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쿠츠바 기준식은 그런 특수한 기하학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추가적인 자유도는 고려할 수가 없는 기준식이에요. 이렇게 특수한 기하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추가적인 자유도를 갖게 되는 쿠츠바 기준식으로는 원래 이 자기 자유도를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기구들을 역설기구라고 합니다. 파라독샬 미케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설기구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역설기구 보면은 자, 이 위에 있는 기구들과 여 밑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얘네들은 실제로는 링케지 시스템으로는 똑같은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폴로지라는 건 뭐냐면 링크의 수와 링크에 연결된 형태. 그것도 똑같죠, 이거. 여기 베이스 링크 똑같고 그다음에 링크하고 이게 핀 조인트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못 움직이죠. 얘는 못 움직이지만 얘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얘가 구름 접촉이라면 얘가 미끄럼이 허용 안 된다면 얘 못 움직이죠. 그죠? 구름 접촉이면. 롤링 컨택이라면 못 움직여요. 이게 슬라이딩 컨택이라면 서로 이렇게 비벼대면서 움직이지만 이게 서로 굴릴 수만 있다고 그러면 얘는 못 움직이죠. 근데 얘는 움직이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생긴 거지만 얘는 움직여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특수한 기하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쿠츠바 기준식으로 계산하면 얘가 자유도가 0이 나와버리는데 얘네들도 0이 나와버리면 자유도가 플러스 양의 값이 안 나오는데 이 특수한 기하학적인 조건,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경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택 포인트까지 반경이 이 회전 중심과 이 회전 중심까지 거리와 같다라는 그런 특수한 기하학적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인 자유도를 갖게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구들을 파라독샬 미케니즘이라고 해요. 파라독샬 미케니즘은 쿠츠바 기준식으로 해서 자유도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죠. 더블 조인트 같은 걸 갖다가 고려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자유도를 잘못 계산해 놓고 이것도 파라독샬 미케니즘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 계산해 놓고 잘못 계산해서 쿠츠바 계산 기준식으로 자유도가 잘못 나오는 거는 파라독샬 미케니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갖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나왔을 때 그거는 파라독샬 미케니즘.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아까 사절기구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독샬 미케니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런 파라독샬 미케니즘 중에 예를 들면은
여기 보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세러스 메커니즘, 이건 브리카드 메커니즘. 여기 내가 이거를 여러분 뭐 웹사이트 찾아보면 브리카드 메커니즘의 웹사이트 찾아보면 요게 요 웹사이트에 가보면 요 움직임이 나와요. 얘가 도대체 이거는 봐도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짐작이 가죠. 이거는 짐작이 가요. 근데 얘는 도대체 얘가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도대체 짐작이 안 가죠. 이거는 그림만 봐서는 여러분이 이걸 보고 만일에 이거가 어떻게 움직일지 딱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이 미케니컬 엔지니어로서의 직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이거 보고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짐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얘 정도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 가서 여기 이 웹사이트 가서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노트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을 테니까 내가 요거는 따로 거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거 안 올려놔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브리카드 메커니즘이라고 키워드 구글 들어가서 딱 치면은 이런 이 움직임 나오는 것들 다 나와요. 이 세러스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세러스 메커니즘이에요. 브리카드 메커니즘은 훨씬 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훨씬 더 짐작할 수 없는 이 형태가 그 움직이는 형태가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잘 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내가 요걸 올려놓을 테니까 뭐 요것도 올려놓긴 할 텐데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얘네들이 브리카드 메커니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러스 메커니즘이나 브리카드 메커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이런 축들이 서로 평행한 축들을 갖는다든지 여기 서로 이렇게 얘네들의 그 핀 조인트들의 축이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든지 어떤 특수한 형태로 이런 특수한 형태를 갖는 경우에 이게 갖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해석적으로 도대체 특수한 기하학적 조건이라는 걸 찾아내느냐? 그거는 이 조인트들을 해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얘네들의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랭크를 수학적으로 찾아보면은 그 추가적인 자유도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더 어드밴스된 방법으로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다 있다. 기구학 이란 분야가 과거에 원래 옛날부터 그랬죠. 기하학은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기구학은 옛날부터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기구학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공간기구 이걸 갖다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요새 발전된 무슨 최적화 이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기구를 디자인해낸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는 좀 할 수 있는 데가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옛날 그 아주 뛰어났던 대가들이 해놓은 그 범위를 그 사람들은 다 손으로 풀었어요. 다 손으로. 그 범위를 아직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걸 배우는 거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공학적인 어떤 그 예제에 그 지식들을 어떻게 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실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이걸 전문적으로 내가 해보겠다, 이거 재미있다 하면은 꼭 그 시작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 컨설팅을 받고 하세요. 그냥 자기가 재미있겠다 해가지고 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여러분보다 막 뭐 한 100배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무수히 역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것들까지 다 해놨어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것들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재미로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걸 평생 어떤 저걸 해보겠다 그러면은 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건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